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위조 여권 찢어버리기.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하는 일이 이 위조 여권을 찢는 일이라고 들어봤는데 이거 맞나요? 일단 이것은 이제 20년 전에, 그러니까 오래된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의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첫 탈북을 시작을 했었고, 브로커라든지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도 또 그렇게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위조 여권이라는 게 가능했었고, 또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또 중국으로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한 케이스는 위조 여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고, 지금은 진짜 여권을 가지고 할 수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난민 수용소라고 하죠. 뭐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곳을 겪어서 거기서 이제 재판까지 거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고요. 위조 여권 같은 경우는 찢어버려서 찢어서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마 그거는 그 위조 여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피해 갈까봐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3국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일반 분들이랑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일반 고객들이 나오실 때는 또 줄 서서 짐도 찾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이제 국정원으로 출발해야 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렇게 하고 2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다른 통로로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뭔가 카니발 같은 시꺼먼 차에다가 저희를 이렇게 싣고 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통로가 다르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소연님이 말씀해주신 루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흔한 이야기로 수영에서 넘어오는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영을 해서 넘어오는 일이 가능한 건지, 또 굉장히 빈번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수영해서 넘어온다는 건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또 엄청 넓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그건 잘 모르겠고, 특수부대 아마 그 훈련을 받은 해병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배 타고 오다가 갑자기 배길이 바꿔져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는 케이스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제3국을 통해서 처음에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도 탈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를 터지고 북한은 그때부터 이제 국경 봉쇄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 군인들이 그 국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13년 군복무를 하는 특수작전군들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실제로 선사 후보라고 말을 했고, 먼저 쏴 죽이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외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탈북민들이 점점 없어지고, 지금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도 보니까 직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신 분들은 없고, 외국에서 사시던 분 아니면 러시아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고, 실제로 그분들도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실제 북한에 지금 탈북 비용 1억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탈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봉쇄를 한 그 땅에서 그냥 아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34,000명, 5,000명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은 참 기적이고, 지금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됐고, 정말 안타까웠죠, 어떻게 보면은. 2위, 건강검진 받기. 맨 처음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우선 건강검진을 먼저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는 국정원으로 인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검사를 받고 국정원으로 인계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정원 자체 안에 다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서 거기서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건강검진 받으러 버스 타고 또 나가는, 어떤 병을 가지고 탈북할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계획
결핵 의심을 합니다. 결핵. 네. 북한어가 갑자기 나오네요. 결핵 의심을 많이 하고 실제로 한 70~80%는 다 결핵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을 갔다가 국정원에서 다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병원을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 보이는 바깥의 풍경 좀 어떠셨을까요? 일단 제가 독방을 썼었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탈북민이 제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뭔가 한국에 이제 처음 오고 또 삐까뻔쩍한 걸 많이 못 봤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계속 창문 쪽으로 눈 돌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신세계고 차도 엄청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북한에서 봤을 때는 야 저런 차에는 누가 타 있을까 나는 죽을 때쯤 저거 한번 타보고 죽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누구나 다 가져보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차에 타 있고 물론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에 타 있고 또 옆에 그런 차들이 있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왔구나라는 안심? 네, 그런 걸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다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위 국정원 조사. 저희가 앞서서 건강검진 얘기하면서 국정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국정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예. 것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저는 조사받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북한의 감옥 생활도 하면서 거기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팍 때린다든지 하면 코피 줄줄 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폭 시작되는데 설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뭔가 무서움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탈북민으로서 무조건 겪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간첩으로 우리나라 땅에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뭔가 정말 북한에서 탈북했다라고 위조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조사를 시작하는 건 물론이고 조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학교 다녔느냐? 그러면 그 학교가 몇 학년 몇 반이었냐? 그 건물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 학교 안에는 초상화가 있었냐? 당연히 있었죠. 그럼 어디 방향에 걸려져 있었냐? 동서남북 문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에 있었냐? 근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 이름이 뭐고 너 옆에 앉아서 공부했던 애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물어보고 너네 집은 어느 동네 어떤 모양의 집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도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딱 띄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한 그 학교 거리와 집 사이의 거리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선생님의 이름까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동네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먼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땡땡 아닙니까? 라고 딱 소름 돋는 거예요. 설마 북한에서 오셨나? 이런 느낌? 뭔가 북한에서 감시하려고 나를 잡아다가 여기 있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들고 그곳을 몇 미터 넘어가면 무슨 학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알아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짓말을 아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저희가 뭐 담당 보위부원의 생김새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정말 깐깐한 그 사이사이까지 다 파고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서 거기서 그냥 기절해요. 자기가 왜 내 말을 못 믿어주냐 이러면서 막 기겁하고 막 자기를 뜯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간첩을 잡으려고 예방하려고 이런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사소한 질문인데 국정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예. 또 북한이랑 한국의 그 식사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첫 끼니는 어떤 걸 드셨는지 또 맛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그 독방을 썼는데 애국가가 나오더라고요. 이 스피커가 망가졌는데 찌직찌직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망가세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끼니가 나오는데
와, 고기에다가 그다음에 그 꽁치라는 꽁치, 꽁치도 나오고 귤도 나오고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는구나라는 감사함.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국가더라고요. 북한이랑 한국은 음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냥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은 온종일 어느 집은 감자 하나를 가지고 때우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옥수수밥은 제대로 먹는데 된장에다 고추를 찍어 먹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거의 다 그렇게 먹는다고 보고, 그런데 한국은 영양사가 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다 다르고 과일까지 주네요. 간식까지 주고 뭐 두유까지 주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죠.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조사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고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보상을 주려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삼시세끼를 좋게 주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저희만의 이제 착각이었던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죠, 정말. 네. 실제로 이제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의 그 보위부라고 하는 곳이랑 어떻게 달랐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저기 북한의 보위부에 처음 이렇게 잡혀서 감옥 들어갈 때는 어디로 탈북을 하려고 했었냐라는 고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정원 사람들이 딱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나와서 우리를 안내하기 전에 첫 마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인격이 참 좋으셨고, 말하기 싫으면 말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이제 김소연 씨가 대한민국에 나가서 어떻게 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해주고, 정말 제가 처음에 무서워서 바달바달 떨었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됐죠. 그래서 참 인간다운 세상이구나. 네. 이렇게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정말 정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예. 가족들이 없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정착을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에서 조사가 다 끝나면 바로 정착 과정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나가고 있고 모든 걸 다 하고 나중에 나가면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정착 과정을 다 배우고 이제 한국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탈북자들이 한국 도착해서 처음으로 충격받는다는 것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인천대교. 흔히들 드라마나 이런 소문들을 통해서 나만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감은 못 잡고 있다가 막상 탈북해서 인천공항에 들어온 후 인천대교를 건널 때 정말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인천대교를 안 왔기 때문에 많은 이제 탈북민 분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인천대교를 건너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인천대교가 아니고 저는 군함을 타고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럼 군함 타고 어디로 오셨어요? 저는 인천항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다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올 때 신분증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이부 신분증을. 국정원에서 나오기 전부터 다 눈을 싸내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인천항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왔고요.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느낀 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눈을 가렸기 때문에 불이 밝은지 한국의 전기가 다 오는지도 못 봤어요. 그런 점은 다른 탈북민분들과 좀 차이점인데, 많은 탈북민 분들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와가지고 차 타고 오니까 인천대교에서 놀라죠. 인천항이 그렇게 유명하다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근데 다리가 끝도 없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 되게 유명하다라고 하면 서해관문밖에 모릅니다. 서해관문은 날바다 20리를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세웠다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근데 인천대교를 가니까 아니 이놈이 다리가 너무 높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무너지지 않나? 솔직히 그게 겁났어요 처음에.
진짜 대한민국의 이 정도로 경제력이 발전했구나. 솔직히 감탄을 안 할 수는 없죠. 너무 놀랐던 게 이제 너무 길고 그리고 높고 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공항 사이즈에도 놀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터미널 2개예요? 근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탈북민 분들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구로. 그래서 탈북민 분들은 따로 내려가지고 따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자기 나올 때 그렇게 감탄스럽지 않았다. 뭐 황홀하고 타일이 뭐 울룩들르고 그런 방송들을 보면 되게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 인천공항 멋있다는 거 전 세계인민들이 다 압니다.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공항 들어가지고 뭐 외국인과 이야기했다, 한국 사람과 얘기했다. 요런 조금 오바된 정보는 조금 좌중해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인천대교는 훌륭합니다. 4위, 임대주택 받아서 들어갔을 때 작은 소형 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 안 끊기고 온수 나오고 난방도 되고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뭐 충격을 받죠. 북한에는 거의 다 땅집입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 그리고 군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흔히 TV로 공개되는 평양시 얼마나 고층 건물들이 높습니까? 네, 그거는 잘 지어진 아파트들만 보여주고 선전용 아닙니까? 뭐 뒤로 돌아가서 보면 한심해요. 평양도 비포장도로도 많고 한심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특히나 더하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 야, 북한에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고 벽간소음을 걱정을 하는데 다 하모니카 집이거든요, 거의나. 많은 농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경제력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긴 했나요? 뭘 했나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런 거 아무도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임대지만 아파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뭐야? 물 잘 나와, 전기 잘 와. 어떤 분들은 TV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가전제품은 안 줍니다. 그냥 집만 빌려주는 거죠. 4년간. 뭐 가전제품까지 줬다간 저희가 뭐 대한민국에서 걸어 못 다니죠. 기어다녀야지. 그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근데 들어가면은 북한에서 전기 사정 때문에 고생하던 북한 주민들은 들어오자마자 부두 터지는 거죠. 우리 집엔 불이 오는 거 딱 근데 어때요? 불이 쫙 오고 입이 또 벌어지는 거죠.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도 뭐 우리우리하고 임대주택이 좀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오면은 빌려주는 임대주택에 탈북민들이 감사해하고 그리고 또 고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이렇게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아도 너무 고마워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위, 시골 방문했을 때 요거는 사실 조금 의외인 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 때문에 우리나라 시골에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을 진짜 많이 갑니다. 시골을 진짜 많이 다니는데 시골 가보면은 솔직히 어떤 곳에 가면은 집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북한 같은 기분. 여기 북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시골 가니까 시골 분들 쫙 모여가지고 옥수수 뜯어먹으면서 이거 헌담이라고 해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저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대화가 잘 돼요. 물론 우리나라의 농촌과 북한의 농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북한 분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그런 것 때문에 친근감이 더 있고요. 집에 가도 역시 그런 거예요. 방도 그렇고. 아궁이 뭔지 아세요? 아궁이! 친할머니 집에도 아궁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한국에도 시골집에 가면 아궁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북한에는 다 아궁이죠. 뭐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릴까요? 평양에도 아궁이 있어요. 아파트에도 아궁이입니다. 밥솥이 없어요? 전기밥솥이요? 전기가 와야지 전기밥솥이 필요하죠. 전기가 안 오는데 전기밥솥은 해서 뭘 해요? 간혹 가다가 뭐 시내집들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형식상 멋으로 우린 전기밥솥이 있어. 밥은 어디다 해먹는다? 불 떼서 해먹는 거예요. 전기가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아파트도 불 뗄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붕에 단지마다 아파트 굴뚝이 공용으로 다 돼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더 말할 것 없다 이거죠. 2위, 공중 화장실. 약간 대체적으로 북한 공중 화장실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많이들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탑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땐 우리 대한민국 화장실이 탑이에요. 북한에도 이제 가정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공용 화장실이 있고 가정마다 있는 화장실은 좌변기가 있고 평양이라든지 좀 괜찮게 사는 집들은 또 양변기도 있고 있어요. 비대는요?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비대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다 도시마다 있는 그 변기는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 있는 거는 뭐 우리처럼 뭐 발로 눌러가지고 물 내리는 게 아니고 물을 퍼다가 이렇게 부어야 돼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처럼 뭐 화장실이라고 하지 않죠. 북한은 변소라고 하죠. 변소에 가면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벽에다 이렇게 박아놨는데 썩은 데는 막 휘친휘친해요. 예, 잘못해서 그 빠지는 분들도 계셔요. 거기 이렇게 발 잘못 뛰어가지고 어떤 데 보면 동그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잘못 잡으면 쫙 미끄러지면 그냥 쑥 들어가거든요. 오 마이 갓! 그리고 뭐 농촌들에는 이제 자기 집 앞에 볏집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아랫부위만 안 보이게끔 막아놓고 위에는 다 뚫려가지고 대화도 하죠. 군인들 변속관 가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옆에 보면서 아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응가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는 그 인분 똥을 퍼가지고 또 농장으로 내가서 가져가잖아요. 가져간 밑에 그 오줌만 남거든요. 그러면 또 첫 번째 들어갔던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똥강하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의 이제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개인 화장실은 비교를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또 듣기로는 휴지가 귀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휴지는 이것저것 다 쓰죠. 우리나라에서 뭐 깻잎은 먹잖아요. 북한에서 깻잎으로도 밑구멍 씻고 있고요. 깻잎이 까끌까끌한데? 그만큼 계속 씻다 나면 근육이 생기겠죠.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다 써요, 북한에는. 옥수수 이파리도 쓰고, 뭐 종이 있으면 종이도 쓰고, 풀로도 다 닦고, 뭐 위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더러운 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무거나 그냥 종이 있으면 종이.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담배각 있잖아요. 담배각으로 그냥 닦으면 안 돼요. 꽉꽉대서 안 돼요. 절반 쫙 째게 해야 돼요. 그럼 2겹 풀로 됩니다. 그럼 말랑말랑해져요. 이건 진짜 써본 사람만 알아요. 아 이거 왠지 얘기 듣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해볼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갈라지나? 진짜 화장지 없어요 하고 SNS에 막 올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써보셔도 됩니다. 1위 삼겹살. 1위로 삼겹살이 선정된 게 상당히 놀라워요. 북한에도 돼지는 있잖아요. 돼지는 뭐 전 세계 다 있죠. 근데 왜 이게 1위가 삼겹살이에요? 돼지 하면은 유명한 돼지 생각나지 않나요? 김정은 돼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돼지가 김정은이보다 살이 찌진 않았어요. 돼지도 뭐 사람이 먹은 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돼지도 불쌍해요, 거긴. 돼지도 영양실적으로 오는 판이니까. 우리나라에선 삼겹살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도 삼겹살이 있긴 있어요.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죠. 북한에서는 세겹살이라고 합니다. 그 통화하면 그래요. 세겹살 먹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북한에는 돼지고기도 일반적으로 먹기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는 소맥이든 뭐 소주든 그냥 한 잔 먹자면 그냥 삼겹집에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부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는데 북한은 부담이 아니고 그거 고기를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먹었던 3대가 멸망해요. 먹지 못해서. 고기도 비싼 걸 떠나서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데 그 사먹는 사람들도 진짜 뭐 명절날 그것도 오리지널 고기만 못 먹어요. 고기만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두부, 김치 그냥 갖다 그냥 다 였는 거예요. 여기선 양을 그냥 이렇게 불고 놓는 거예요. 고기는 얼마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돼지고기 1kg면은 10명도 먹습니다. 고기 육수 냄새만 나면은 다 고기처럼 보이거든요. 솔직히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불쌍하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막 남잖아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깝고 밥 남기는 건 너무 아깝고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도 했댔어요. 이것만 먹던 것만 싸서 보내도 북한 주민들 굶어 죽지 않겠다고. 우리나라 삼겹살 그 하면은 그 고기 기름 나오잖아요. 버리잖아요. 북한에서 그 식용유처럼 써요. 고기 기름 가지고 반찬 다 해 먹어요. 그 기름 버리는 집이 북한에 간부집도 없어요. 북한에서 한우 먹으면 평생 이빨짬에 껴있는 거 안 뽑는다는 정도인데 뭐.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한우 먹는다는 거는 뭐 솔직히 하늘의 별 따기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데는 차이는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상류층과 뭐 중간층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중간층 이하는 다 그래요. 상류층에 있는 김정은 뭐 로열 패밀리들 내놓고는 기본적으로 살기가 다 어려워요. 진짜 삼겹살이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다는 그 사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철훈님께서 한국에 딱 오셨을 때 가장 놀랐던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 마트에 가지고 무순 보고 놀랐어요. 무순 먹는 거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무순을 먹지 하고. 토핑. 그걸 몰란 거예요. 북한에서는 토끼주구나 키워가지고 이제 무를 만들어서 먹구나 하거든요. 아니 고깃집 가도 그 무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 무순이라고 안 했고요. 저는 풀이라고 했거든요. 이 풀은 왜 있냐고. 이거 먹냐고 하니까 먹는데 그래서 와 이거 왜 먹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잡곡밥을 먹잖아요. 북한에서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잡곡밥을 먹거든요. 이게 처음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건강 때문에 먹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신변보호 담당관이라고 형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이 데려가가지고 잡곡밥을 먹이는데 곤드레밥 집에 간 거예요. 그 무슨 풀 같은 게 막 시꺼먼 거 있고 이런 거예요. 제가 형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아 이거 무슨 밥을 무슨 풀밥 먹이러 왔냐고. 모르니까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곤드레밥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공기밥은 뭐 그때 당시 제가 왔을 때 700원인지 했댔거든요. 근데 이 밥은 뭐 만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처음에 그랬댔는데 요즘 그 형사님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그때가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조금 너무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하느나 북한에서는 그런 밥 주면 자기에 대한 인격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모욕하느냐 풀밥 손님을 풀밥을 대접하고 그거에 대한 좀 모욕감을 느끼는데 여기는 건강을 위해서 조금 충격받았고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럴 법하네요. 혹시 그럼 또 반대로 짧게 예상했던 거랑은 또 달라서 실망하셨던 부분도 있을까요? 한국에 오면은 서울시가 다 아파트로 쫙 멋있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은 국가경제관리 체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정연하게 지어요. 좀 질서 있게. 딱. 계획도시처럼. 예, 맞아요. 계획도시처럼.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아파트가 그냥 뭐 동쪽, 서쪽, 남쪽 그냥 갈팡질팡인 거예요. 빌라도 막 일로 들어갔다 막 이렇게 되니까 되게 막 화려하고 막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 건물 탁 멋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빌라 막 찌그러져 가는 거 있고 맞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땅값은 겁나 비싸.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건 이런 걸 왜 밀고 아파트를 못 짓냐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댔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본주의물을 좀 푹 먹다 나니까 이해가 많이 되면서 그런 거 이제 경매 많이 찾아다니죠. 그렇죠.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트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아파트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거 그리고 돈이 돼 보이는 땅에 뷰가 되게 멋있는 땅에 굳이 못생긴 뭐가 하나 딱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랬댔죠. 그 다음에는 저는 솔직히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력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조금 충격은 받았죠. 네, 안녕하세요. 이철은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강호라고 하고요. 국민대 현재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22살 때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3년 정도 열심히 살다가 고향에 남겨진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지역이 일단 제가 살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가 제 유튜브에도 나왔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북한 다시 가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헌법상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장려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을 모시오기 위한 이 효자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법대로 처벌을 받았어요. 감옥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걸 또 장려하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려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살던 것이 이제 황해도 연안이기 때문에 다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그냥 죽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친구는 그 해산 쪽에 살다 나니까 잘 아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러 다시 갔다는 건데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백두산 근처에 있는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이었고요. 중국이랑 국경지대였고 지역이 황해도셔가지고 이해는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모셔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지금도 솔직히 어머님 모셔오기 위해서 연락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모셔오기는 진짜 부모님 모셔온다는 건 지금 뭐 그냥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지금 안 모셔오고 있는데 당연히 자유 대한민국에 모셔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네. 북한에 남겨진 사람을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면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압록강을 건너는 비용, 도강 비용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게 보통 2019년 그때 당시에 1인당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였었고요. 도강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인 쿠미까지 내려와서 또 라오스, 태국 거치 오잖아요. 거기까지 이동하는 비용을 뭐 1인당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그거 외에도 별도로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이 쓰시는 또 비용이 있을 거고 제가 또 마중을 갔었다 보니까 제가 쓰는 비용까지 하면 거의 뭐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제가 다른 분들 방송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물어보면은 예전에 오신 분들은 50달러 가지고 넘겨온 것도 많다고 했는데 아니 도강 비용이 1200달러면은 그게 뭐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드는 거고 북한 내에서 이제 알아서 나오려고 하면 뭐 군인들 매수해서 돈을 뭐 그렇죠. 한국 돈으로 200~300만 원 정도만 줘도 강을 넘겨주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모셔오는 거 가지고 좀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1억에서 2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을 담보를 못 한답니다. 그럼 누가 해요 그걸? 자기네 책임 안 지갔다는데 돈만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모셔오거나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로 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론을 적대적인 두 개 국가를 내놓으면서 아예 한국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 철저하게 통제했고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으로 오던 사람들 2명 북한에서 체포해가지고 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고사기관총으로 장성택이 주기동 고사기관총으로 1인당 90발씩 쏴가지고 아야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적대감을 드러내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의 그런 세뇌 교육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막는다는 이유 자체가 이제 북한 사람들 대다수가 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먼저 탈북해서 한번 그걸 겪어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 건너오실 때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저라도 있으면 모르는 브로커들 만나서 불안하기보다는 그래서 또 너무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압록강 제 고향까지 가서 어머니가 강을 건너오는 순간을 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마중하고 싶어서 간 건데 이제 약속했던 북한에 있는 그 국경경비대 브로커들이 약속을 2번, 3번 어기면서 어머니를 못 넘겨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또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또 통화하던 와중에 어머니가 못 건너오는 이유가 강을 건너왔을 때 저를 못 찾을까 봐 두렵다고 하셔가지고 핸드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건너갔다가 모셔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본의 아니게 넘어갔던 거죠, 사실은. 또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까지 하셔가지고 마지막에는 네. 계획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중국에 들어가서 어머님을 모시러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사전에 없었는데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연락을 해서 모셔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상황이 발생하다 나니까 본인이 직접 넘어갔던 것 같은데 기획하고 갈 것 같으면 제가 막 그때 당시에 갈색머리랑 막 길을 뚫고 이런 상태로 가진 않았겠죠 아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모한 짓이에요. 네. 일단 밤에 건너갔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숨어 지내기도 했고 넘어가서 22일 정도를 쫓겨다녔어가지고 그 사이에 뭐 항상 모자는 쓰고 다니긴 했는데 길에서 만났던 어떤 중학교 동창의 얘기로는 티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게. 네. 아무래도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북한 가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북한 사람들하고. 다들 모셔오고 싶어서 북한에 사는 것보다 한국에 가는 게 짧게라도 1년 정도 살더라도 더 행복하게 자유를 알고 이제 살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살던 집이랑 찍어가고 뭐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이제 북한처럼 막 나무를 쪼개서 화목을 사용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이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일단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한국 가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었죠. 네. 그러니까 뭐래요? 아무도 안 믿죠. 가족들이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가족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그거를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세뇌됐길래 근데 이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막상 그걸 그렇지. 겪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돗물이 그 얘기를 늘 했었는데 왼쪽으로 켜면 뭐 도움을 나오고 오른쪽으로 올리면 참을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막 한국이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느낀 게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저를 국정원에서 간첩 임무 받고 건너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슬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잘하다 누군가가 신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네. 진짜 위험하네. 가족이 얘기하는데도 진짜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게 난 여기 한국에 온 탈북민분들은 그런 거 보면은 많이 깨어있거나 그 외부 문화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그래서 뭐 탈북도 진흥순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탈북민들은 보통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막 북한의 어떤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잖아요.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항상 뭐 북한의 인조고기밥이랑 녹마국수랑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가서 다시 먹고 느낀 게 한국이 더 훨씬 맛있다. 나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아무거나 다 맛있더라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달아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처음부터. 저 뼈해장국이랑 짜장면 진짜 와 끝내줬었어요. 대신에 저는 북한 거를 더 못 먹겠던데. 북한 거 뭐 파는 거 이렇게 먹고 맛을 봤는데 와 이게 내가 북한에서 먹던 음식이 맞나 하고 또 북한에서 지역마다 또 음식이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북쪽 지역 음식을 그렇게 먹어보질 못해서 그런지 제가 살던 황해도 지역 음식과 너무나도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떡볶이랑 닭볶음탕이랑 하나는 좀 고민해 볼게요. 1위 그럼 1위 하나만. 육회죠. 육회? 네, 저는 일단 고기를 안 먹었었는데 북한에 살 때는 없어서 못 먹었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외할머니랑 어머니가 채식주의자여가지고 채식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몸이 아예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못 먹다가 한국 와서 이제 먹기 시작했거든요. 육회가 좀 신선했습니다, 뭔가. 네. 그렇게 생걸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일단 놀랐었고요. 비주얼도 그렇고 그리고 맛을 보고도 놀랐죠 이제는. 꽤 맛있는데 걸렸으면 이제 아마 끌려가서 아마 회유를 하거나 그 재입국자들 뭐 방송에 나와서 언론에 이용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회유를 했거나 제가 응하지 않았으면 아마 맞아 죽었거나 뭐 무기징역을 갔거나 뭐 어떤 끝장을 받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북한에서 있었던 경험상 이야기하면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지금 방송을 못 하죠. 지금쯤이면 그때 북한에서 만약 잡혔다면 간첩죄로 몰아가지고 뭐 사형을 했다든지 뭐 이용 가치를 따져보고 어느 쪽으로든 했고. 그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다 죽이는 건 아니니까
예, 그 가치를 좀 따져보는데 거의나 죽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친구의 가족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보여주기식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거기서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죽였을 겁니다, 아마. 예, 거의나.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마 한 7-80%의 확률이고 또 조금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조국이 그리워서 찾아왔다는 느낌으로 선전용으로. 그렇죠. 또 뭐 선전용으로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대단한 거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다시 북한 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와우. 당연히 다시 하라고 하면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연치 않게 갔다가 강훈 씨처럼 가족을 데리러 갔다가 보입에 잡혔을 수도 있고 기만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뭐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을 연출을 해가지고 중국 넘어온 다음에 납치해가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납치하는 사건이 좀 있습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있겠나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수령과 뭐 조국이 그리워서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용이고요. 실제는 다 유인 납치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 임지연 씨도 뭐 중국에서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갈리고 있는데 뭐 자발적으로 갔다 간첩 임무를 했다. 근데 간첩 임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임지연 씨가 뭐 북한으로 들어갈 때 기부스를 다 깁스를 해가지고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북한 사람이 와서 식당에서 하다가 차 사고로 이제 깁스해서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납치가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보이부가 구슬려서 가족들 통해서 뭐 회유하는 게 제일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자발적으로 자유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뭐 그리고 뭐 빚져서 이제처럼 간혹 가는 사람들은 예, 사회 부적응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직접 다시 왔던 대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빚을 많이 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나니까 기껏 다녀봤다는 게 뭐 그거밖에 안 되니까 북한으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한국에 원래는 뭐 탈북하려던 어떤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온 게 아니고 뭐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떠밀려서 왔던 사람들이 보통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다가 또 그런 와중에 가족이 돌아오면 용서해준다고 하거나 뭐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네. 결과적으로 제가 일단 선택해서 온 거기도 하고요. 20살 딱 되는 시점부터 탈북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결심을 했었고요. 그 전에 살짝 배경이 조금 있는데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다가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되어서 이제 보이부에서 돌아가셨는데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재판을 뭐 정식적으로 받은 것도 없고요. 아빠가 그렇게 죽었는데 누군가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아무도 어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빠의 시신을 제가 양강도라고 했었잖아요. 고향이 함경북도 어느 기차 산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기차역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친척분이랑 같이 걸어가서 기차가 또 잘 안 다녀요. 겨울에는 전기가 약해서. 그래서 한 닷새 정도 걸어가서 아빠의 시신을 또 돈도 없다 보니까 온 땅을 진짜 그냥 파가지고 아버지를 관도 없이 묻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연 진짜 답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10년 안에 꼭 한국에 가서 네, 뭐 간첩훈련을 받아서라도 와서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때는 10대다 보니까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군대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적 꿈은 직업군인이었는데 군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의 어떤 희망이 아예 사라져 버렸고 20살 되니까 이제 무직자들은 잡아다가 뭐 일도 시키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평생을 사회에서 노동자로 돈 못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막막했었고 저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 대학교도 가고 뭐 잘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조금 비교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도 있었고 나만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한국 가면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적어도 제가 노력한 만큼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북한의 실상이에요. 이게 강훈 씨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여기 뭐 탈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사연들이 많죠 북한에는. 지금은 되게 만족하고 계세요. 네.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북한에서 한 5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옮겨가서 공산체제에서 살다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산다는 걸 떠나서 어디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것 자체를 조금 좀 두려워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북한에서 50년 동안 세뇌 교육을 받은 적국이라는 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렵죠. 예, 모르고선 두렵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탈북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가족들 어머니는 또 가족이랑 친척들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헤어지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년 사니까 그거죠. 지금 다시 하나원을 나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뭐 이런 조금 알 것 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착은 정확하게 딱 8년째인데 지금 올해가 17년도에 나왔으니까 8년째인데 처음에 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많이 달라요. 내가 대한민국에 2017년도 2월 22일 나올 때 나오는 그때 그 시점에 지금의 마인드였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인 사셨을 거예요. 뭐 코인을 떠나서 부동산도 그렇고 다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마인드였고 지금 현재 경제 개념이었다면은 가끔 그 생각도 해요. 지금쯤 내가 부자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경매하면서 그냥 뛰어다니고 했으면은 지금의 모습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하나원을 나온 후 6개월간이나 똑똑한 일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던 똑똑한 후에 일자면 네가 안 찾았겠지. 새끼. 9월 서울에서 본인이 똑똑하지 않아요. 중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중하루라는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편도가 부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 데다 뼈가 지끈지끈 싸 일 나갈 형편이 못됐지만 벌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날도 아침 일찍 힘들게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난 우리 복지제도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복지도 좋고 그걸 떠나서 이 친구는 저 정도 말빨이면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도 성공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암기를 얼마나 시켜놨는지 대본을 써가지고 암기 시켰나 봐요. 어라든지 이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나 사람이 이거 근본적으로 기본 아나운서 제외하고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자연스러운 대화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저건 얼마나 암기를 시켜놓은 거야. 전신 정기과문, 머리카락 검사 등 참기 어려운 정말 정신 육체적 고통을 나한테 주었습니다. 심지어 무더운 여름날 나를 톡방에 가둬놓고 한 주일 동안이나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킨 채 나의 일거일동을 감시 참여하러 감시하는가 하면 월남 도주자들이 엉터리 없는 거지 증언 자료까지 연속들이 되면서 빨리 진술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나하고 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센 거짓말을 저렇게. 센 거짓말도 센 거짓말이고 그냥 대본을 아주 그냥 진짜 저는 대본 100% 100% 대본.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선전선동부라든지 보이부라든지 그런 쪽에 대본을 써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들을 이야기는 솔직히 없고요. 저거는 들을 거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아주 그냥 책 읽듯이 쫙 읽을 수는 없거든요. 뭐 살려는 주겠죠. 살려주는데 근데 그 사는 게 사는 것 같질 않죠. 감시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 저게 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40대, 50대의 남자들이 어린 철부지 소녀들을 하고는 죽여 한강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뭔 계속 이게 완전 뭔 소리야. 그리고 돈을 위해 서로 칼부림을 하고 죽일래기를 하며 근데 저게 되게 극단적인 사건들을 뭐 어떻게 본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북한이라고 뭐 성 사건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칼부림이 북한에 없는 건 아니잖아. 북한이 더 심하지. 우리나라에서도 그 극소수에서 진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 방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네. 야. 근데 저게 저 북한 제재에서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통제하고 이제 억압하려고 저런 걸 할 텐데 저는 예전에 탈북하기 직전에 2015년도쯤인가 아마 남자가 28살이고 여자가 29살인 부부가 재입국한 저렇게 라이브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하는 걸 봤는데요. 오히려 고마웠던 게 저분들은 뭐 준비를 해가지고 뭐 당연히 얘기를 했겠지만 그 과정에 가끔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호기심이 생기거나 더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미 마음이 변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가고 싶은 듯한.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아니 저 사람 저 얼마나 멀쩡하게 살아서 왔어요. 뭐 지 말대로 칼부림이 나고 그런다고 하면 뒤졌어야지. 그래서 알아왔잖아. 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인간관계랑 좀 주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모르고 지났던 것들이랑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마인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를 수리한다면 어떻게 살 거냐. 이제 형님은 아까 경제적인 개념들 가지고 부자가 되는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걸러내야 할 사람들을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 네, 안녕하세요. 2016년 9월 18일 서해바다로 수영을 쳐서 탈북을 한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온 울산 남자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친구죠.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닌 친구.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말 잘해라. 절친한 친구라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장교로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인민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있는 학교로 제가 전학을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학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뭐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학교 때부터 그래서 좀 허물 없는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네 집에도 많이 놀러 다녔고. 네, 제 친구가 옆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북한에서 그 일반인이 보이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에서 누구를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 왜냐면 그 착취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피와 땀을 이제 착취하고 이분 역시도 친구의 피와 땀을 착취해가지고 또 대학 시절에 나한테 술 사본 적 있냐? 대학 때는 보이부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아무튼 그 이후도 없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반인의 피와 땀을 좀 이렇게 빨아먹는 거의 그런 존재들이죠. 보이부라고 하면 이제 제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죠. 왜냐면 그 통치 기관을 떠나서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북한 당이라는 것이 제일 넘버원이에요. 간해가 지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북한 보이부나 보안소 이런 통제 기관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통제를 직접적으로 내가 살을 터치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당을 싫어하진 않아요. 가장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하는데 앞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함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이부라는 것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이미지 상태에도 나는 일반인 이미지잖아요. 얘는 보이부 악랄한 보이부 이미지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할 거예요. 지금 이미지도요? 이게 왜 악랄한 보이부라고 하냐면 보이부의 감시, 통제 뭐 이런 민간인들을 캐고 못 살게 구는 데는 보안소, 여기로 말하면 경찰보다는 보이부가 특등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 친구지만 요즘 언론에 많이 뜨더라고요. 뭐 이만갑이라는 데도 자주 나가고 북한에서 보이부에서 그 악랄한 어떤 그 보이부의 실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저놈도 참 대단한 놈이다. 그 어그로만 보이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무슨 보이부에 대한 실상, 그다음에 보이부에서 훈련받은 내용, 그다음에 뭐 비밀 정보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털어놓더라고요. 실제 내가 북한에서 알던 내 친구의 모습 아직 그 100% 중에 한 2%는 깠냐? 근데 야 그래도 넌 그래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아니 야 너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친구인 보이부 친구 때문에 그래도 좀 편안하지 않았어? 그거는 북한이고 여기 지금 한국이잖아. 보이부 그 가죽 쓰고 나를 죄인 취급했잖아 솔직히. 죄인 취급을 아니지. 아니 그래가지고 10호 초세에서 지날 때 어떻게 됐어? 야 대가리 숙여 이렇게 했잖아 너가. 거기서 또 잡힐까봐 그랬잖아. 내가 도와준 거잖아. 보이부 친구 그 짜게 바지 친구 불알 친구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더 말하면 벌떡이 아프죠. 그건 뭐 북한 주민들이 아는 정도에 따라서 아마 평가하는 게 다르고 또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보이부라든지 간부 학습 자료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일반 북한 주민들하고 범위도 좀 북한 일반 주민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 로열 패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알려주는데 중요한 거는 왜곡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 김씨 일가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미화했다고 하나? 과장했지. 과장도 과장이지만 조금 아름답게 포장한 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은 이제 뭐 그냥 인민행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와 헌신을 바치고 있다 이 정도로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그리고 또 뭐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하면은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는 안 알려주지만 일반 주민들보다는 더 많이 알려주죠 정보를. 그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제가 바라본 시선은 그냥 이제 신적인 존재죠. 우리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그 북한을 연구한다라는 어떤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참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미국이나 그 정보기관들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반 탈북민들이나 그 북한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지는 궁금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박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더 믿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로열 패밀리들 김정은 집안에 대한 거는 솔직히 뭐 그 우리나라에서 뭐 아무 국가나 똑같잖아요. 최고 지도자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수반에 대한 거는 다 솔직히 비밀이거든요.
있고, 근데 폐쇄 국가인 북한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휴민트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김정은 일가에 대한 이런 정보라는 거는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뭐 우리 정보당국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공개됐다고 하면은 벌써 김정은이네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국에 온 지 이제 8년 됐는데 우리가 오기 전 10년 뭐 몇 년 전부터 김정은이 죽는다, 뭐 아프다, 뭐 급사했다, 이게 계속 뭐 어찌고 했는데 북한 사회가 뭐 곧 뭐 어떻게 된다,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냥 임시 집안의 비밀은 쉽지 않다 알기가. 결론은 그겁니다. 탈북은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랬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제 친구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북한에서 이야기해줘서 아는 거고,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제 강원도 원산 항보입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쌀을 북한으로 데려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국 국민분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친구한테 가자라고 했던 거는 2016년 8월 15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듣고, 그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건 너가 말하는 게 낫겠다, 나보다. 그때 처음에 어떻게 말했냐면 박근혜한테 가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님 뭐 이렇게.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거야. 야, 됐어, 진정해. 대통령 님자 붙이는 게 좋은,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왜냐면 자기 국가 수반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국민들이 님자를 붙이는 거는, 내가 뭐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니고. 노예라는 것보다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북한 보위부에서 대한민국 박근혜를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북한에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이 친구가. 눈이 동색해지면서 야, 박근혜인데 가까 이러더라고요. 난 요놈이 이제 악랄한 보위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경계를 딱 하고 나를 떠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나는 그 몇 년 전에 중국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넘어갔다 4시간 만에 잡혀가지고 이제 북송됐죠. 근데 요놈은 이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같이 술 먹다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나로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북한 사회가 그래요. 보위부는 인간하고 직업하고 구별되는 게 보위부. 악랄하고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이 보위부의 그 권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잘못해도 다 잘했고, 그럼 뭐 내 것도 다 자기 거고 뭐 이런 거였죠. 나는 거의 뺏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혼란스럽죠. 말 잘해야 되는데 딱 하고 있다가 너가 간다고 하면 나도 갈게.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 갈까 하니까 처음에 왜 가자고. 한국 왜 박근혜한테 갈까 이렇게 말했죠. 박근혜가 오래 하니까. 박근혜 근데 박근혜 누군지 알았나? 솔직히 이제 난데없는 소리라서 박근혜 뭐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이게 얘기를 했으면 갑자기 아무 무슨 의논이 없다가 야, 한국 갈래? 박근혜가 오래. 박근혜한테 가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은 어디고 대한민국은 어디고, 남조선이 한국이고 대한민국인 거야. 박근혜가 그 남조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광복절 축사를 봤는데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다. 야, 뭐 한나라 대통령이 오라고 했는데 가면 설마 죽이게 하겠냐. 그 결정적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결심 먹은 게 바로 그때 한 거죠. 저희가 9월 달에 왔는데, 사실은 이야기한 거는 9월 14일, 15일쯤 됐나? 뭐 그때 13일인가? 13일인가?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이제 제 방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탈북 루트는 이야기를 하고선 둘이가 다 오케이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북이냐 남이냐. 삼국을 거쳐서 갈 것이냐, 아니면 같이 고향에서 살던 이제 그 황해도 연안에서 출발을 하면은 강화도 말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도 해병대가 있어요. 그곳을 목표로 삼고 갈 것이냐에 대한 진짜 상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 친구가 중국으로 한번 탈북했다는 건 저는 북한에서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제가 삼국으로 가는 건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번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중국은 어렵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보위부하고 일반인, 암만 친구라고 그래도 일반인하고 국경으로 갈 그 어떤 그 이유 같은 걸 만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남쪽으로 바다 행하자. 사실상 우리가 육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요거 뭐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북한 바다 그 제방뚝에 한 2번인지 왔댔어요. 와가지고 쭉 봤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저 섬까지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아주 이 친구도 뭐 한두 시간이면 가. 진짜 그렇게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인가 봐요. 그게 되게 가깝게 보였어요. 마음이 가까워서 그렇나, 뭐 그 전기철조망도 있고 지뢰밭도 있으니까, 그리고 순찰도 나오고 잠복도 나오니까 그 시간들을 알아가지고 요때를 피해서 몇 시에 가자 하고,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서해 바다는 그때까지 다 정해가지고 저희가
위성지도 거리 측정을 해봤는데 직진으로 오면 7km, 6.8인가? 근데 우리가 직진으로 온 게 아니고 중간까지 왔다가 무인도 섬에 또 갔다가 그걸 다 하니까 뭐 22점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 우리가 그 뗏목 탄 거리도 있고 헤엄친 거리도 있고 이게 헤엄친 거리가 한 7km 정도? 그냥 4에서 한 6km 정도 될 것 같아요, 헤엄친 거리는.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최초로 발견했던 그 해병대, 그 말도 해병대에서 저희가 딱 직선거리 6km라고 하더라고요. 경비정이 나왔었어요. 바다 가운데 떠서 허덕일 때 그때가 경비정 나타나기 전에가 내 다리 뒤에 왔을 때. 거기에까지 북한 경비정이 오는지는 난 솔직히 모르겠는데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물이 빠질 때 왔으니까 경비정이 또 따라오지도 못해요. 왜냐면 갯벌이 드러나가지고. 근데 그걸 왜 그때 말하지 않고 이제 말하냐? 아니 너 그때 말했으면 우리 그때 경비정 나왔을 때 손을 들었으면 우리 고생 안 했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도 그 북한 경비정인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비정이 북한 경비정 같으니까 무인도로 방향을 틀어서 간 게 그래서 사실은 무인도로 갔거든요. 그때 알았으면은 당연히 저거죠. 그 와가지고 물에다가 그때 몰라가지고 붙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경비정인지 한국 경비정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숨자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이제 와서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아무 심정 없었어요. 뭐 눈 다 가렸는데 뭐 봐야지 뭐 보여야지 뭐. 그러니까 그 별 심정이 없었다는 게 처음에 우리가 군함 타고 평택항인지 인천항인지 들어왔을 때 그때 국정원에서 마중을 나왔어요, 헌병하고. 근데 저희가 들어올 때 다 눈을 가렸어요. 배 그 올라타자마자 다 눈 가리고 또 포박을 해가지고 국정원 사람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에 나온 게 국정원 사람들처럼 느껴졌으니까 국정원으로 갔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국정원에선 저희가 이제 조사 기간에 올라가서 안대를 풀었을 때 그때 국정원을 처음 본 거죠. 내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야. 아, 됐어. 국정원 그 선생들이 뭐 나는 뭐 안 봐도 비디오니까 악랄한 보이브한테는 시간도 좀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조사 많이 받았죠. 국정원 안에서 받고 하나원에서도 따로 있으면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럼 너 돈도 많이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 받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이, 이 친구는 그냥 북한 주민이었고 저는 보이브라는 곳에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가 집권을 하고 그때 당시 2016년도가 북한에서 당 7차대가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가지고 당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던 그 해예요, 5월달에. 그러니까 그 이제 당대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대회를 했는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조사를 좀 많이 받았죠. 이 친구가 같이 조사를 안 하는 건 가족들도 조사를 같이 안 시켜요, 국정원에서도. 그것도 북한 조사기관도 같아요. 뭐 만약 나쁜 일을 하다가 2명이 잡혔다면 2명을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하는 게 원래 조사 원칙이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조사하면은 말 맞추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절대 같이 안 합니다. 국정원에서 뭐 놀랄만한 건 없었죠. 거기 이 친구하고 나하고 독방에, 우리 말은 원룸이라고 해야죠. 화장실 뭐 샤워실이랑 같이 있는 그 룸에서 있었고 놀랄만한 건 솔직히 없었어요. 어디에 갇혀놓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은 뭐 뷔페에서 뭐 하나원이당 가면 뷔페에서 이렇게 떠먹듯이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밥 시간대 되면 갖다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밖에 나가는 건 뭐 전혀 없었고요. 불고기? 밖에 데리고 나가서 먹은 거? 아니, 안에서 먹을 때 말하는 거잖아. 안에서 먹을 때 불고기를 줬나? 야, 그때 먹은 거 다 기어봐. 나 그때 먹은 거 솔직히 기억 잘 안 나요. 무슨 정신이 먹은지 모르겠어. 맛있고 했다는 것만 알지 그때 뭘 줬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게, 뭐 조사반들을 신경 써 뭐 그런, 그때는 금방 와가지고 막 뭐 정신 상태가 뭐 흐트분할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되게 편했고 반찬도 맛있었고. 저는 조금 불안했죠.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그때 있던 그 방이 더 좋았어요. 북한 다시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러면 조사 또 받으니까. 북한 들어가는 거 너 유튜브 라이브 해가지고 구독자 수 올리려고 그러지. 그렇지. 그럴까 봐 안 해. 기대했던 것과 아무래도 저도 뭐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 몸으로 부딪혀보면 다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몰랐던 것도 너무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 북한 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내가 뭘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기 때문에 그냥 너 이거 해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 하면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업이 지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저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선택에 대한 혹독한 책임이 따른다. 자유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르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세금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세금을 국가 계획이라는 걸 받쳐봤는데 세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이제 친구가 말했듯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많이 어렵구나. 그게 우리가
무엇이 좋다 좋은 것만 자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수많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수많은 뭐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들이 다 좋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너무 크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깨가 무겁다.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제 친구도 열심히 아직까지 살고 있고 저도 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대한민국 와서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일 잘하면 간단하게 생각했다면 한국에 와서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선택도 내가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무너진 법치주의, 북한은 법이 거의 이제 뭐 돈이면 거의 다 통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너무 편하게 살았지 않았나. 실제는 막말로 돈 가지고 하고 걸리지 않으면 괜찮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센터라는 그 기관에서 뭐 소개 같은 정도는 해줘요. 처음에 나왔을 때 1, 2년 정도 뭐 소개 같은 거 안내 같은 건 해주는데 그게 뭐 꼭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원에서 나오면 하나센터에서 지금 탈북민 분들 나오신 분들에 대한 이 직업 이런 것도 좀 소개도 해주는데 하나센터하고 그런 회사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 하나센터에서 소개해 주는데 탈북민 분들이 안 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게 왜 그러냐면 급여가 최저임금 쪽을만 소개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분들이 예전에 오신 분들은 뭐 막 찾아갔겠지만 지금은 먼저 나온 사람들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야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센터에서 소개해주는 데는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민주주의과 자본주의과 말씀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보다도 더 주는 대로 가갔다고 하는 거지 내가 굳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해갔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이왕이면은 괜찮은 데하고 조금 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짜 최저임금 주는 대로 소개를 해주다 나니까 갔다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게 금방 하다 간다 그렇게 인식을 가지는데 돈이 적으니까 가는 거죠. 다른 회사처럼 급여가 높다고 하면은 일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다니던 회사보다 2, 30만 원 더 주는 회사로 옮겨가고 하는 거죠. 저는 처음 직장을 하나센터에서 소개해주는 직장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디지털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때 옮기긴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혼자 이제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나센터에서는 이제 각가지 정보들을 알려주긴 하죠. 뭐 유용한 정보들도 있고 각자한테 이제 맞는 이런 걸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나센터에서 뭐 강제적으로 이 회사에 무조건 취직하세요 이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센터를 그렇다고 해서 다 싸잡아 때리는 건 아니고요. 잘 해주는 데는 있어요. 울산에 있는 하나센터 같은 데는 꽤 뭐 탈북민들이 인식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냥 공공기관으로서 있으면서 그냥 월급 타먹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처음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하나센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1년을 다녔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부터 프리로 이제 혼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나센터 뭐 이런 데 의지 안 하고 거의 이제 했고 나 같은 경우는 울산 하나센터가 그만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울산 하나센터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만하면 관심이 많았었고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왔을 때는 울산 하나센터가 탈북민들한테 진심이었어요. 일자리 이런 것도 하고 탈북민들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센터 직원들이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띄워주고 해가지고 후원도 많이 하고 협력 기관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 하나센터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있는 하나센터는 아마도 내 생각인데 경기, 서울 여기 지역은 탈북민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아마도 울산이 좀 더 잘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국 생활에 만족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족은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만족은 하고 있죠. 왜냐면 뭐 이 대한민국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탈북민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기회의 땅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고 그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그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어쨌든 저는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력을 더 해야지 더 만족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해결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상당히 좋아요. 너무 좋고 노력하면 되니까 감사한 나라죠.
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 와서 뭐 여기 또 시청자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한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한 데는 대한민국의 1세, 2세 선배들이 수많은 노력이 있으니까 다 발전된 땅에 왔잖아요. 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한 나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만족하냐, 내 삶이 현재가 만족하냐는 내 삶, 개인 삶 자체는 만족하지 않아요. 왜? 더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 만족을 어떻게 기준할 수는 없고, 이 땅에 와서의 삶이 후회되지 않느냐라는 데서는 감사한 땅에 와서 후회는 없어요. 잘 사냐 못 사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는 본인들이 알아서 여기 땅에서 가서 사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를 내가 받은 것, 그것부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2011년도 탈북을 해서 황해남도 해주소 살다 왔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14년째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 덜 춥죠. 대신에 지금처럼 더울 때는 그냥 죽죠. 아니 더 더운 것보다 여기나 비슷하겠죠. 근데 뭐 그 북한은 에어컨이 없어요. 뭐 선풍기나 있는데 전기가 있어야 선풍기를.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날이 너무 거 더운 거 보면서 야, 내가 북한에서 4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같으면 춥죠. 북한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나 친구들 이 더위에 진짜 어떻게 견디는지, 아유 여기 같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좀 사다 주겠는데 얼음이 어디가 있어요? 아, 여기 선생님들은 자꾸 북한처럼 생각하시는데 얼음이 어디가 있어요? 보고 죽을라고 해도 없지. 그거 아마 여름철에 얼음 한 덩이 먹어서 뭐 암이 고쳐진다고 해도 없어요. 시원한 물이라는 게 온물물이죠. 뭐 수도가 나오기랍니까? 다 이제 온물에서 이제 먹는 그거죠. 뭐 먹어야 뭐 식초나 한두 방울 타서 먹는다든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설탕 좀 넣어서 먹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설탕이 어디가 있어요. 간장물이나 타먹고 그러는 거죠. 끔찍하죠. 생각하면 끔찍해요. 여기 한국에 와서 탈북자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같은 데 이제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선생님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 운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국정원 선생님들이 웃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다 나니까 이거 운전이나 뭐 스마트폰, 컴퓨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면 우리 국민 아니죠.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운전이 기술이에요. 최고급 기술. 그래서 이제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운전이죠. 북한에는 컴프레셔가 없고요. 북한에서는 소위 뭐 탄광이나 광산 뭐 이런데 압축기라는 거는 있죠. 공기 압축. 거기도 이제 구착을 해야 되니까, 차감기를 돌려야 되니까. 컴프레셔라는 건 여기 와서 배운 거죠. 여기 제가 2011년도에 가족 9명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35살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42살이었으니까 또 그리고 저는 가족 있잖아요. 자식들도 있고. 그럼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나니까 이제 우유 배달 회사에 들어가면 차를 준다는 거예요. 우유 배달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유 배달을 들어가서 이제 그 담아서 차를 끌면서 우유 배달을 하다가 이제 짬짬이 알바식으로 배운 게 컴프레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또 제가 이제 컴프레셔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일이 좀 지저분해요. 막 기름칠하고 그냥 뭐 이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탈북자들한테는 맞겠다. 또 그걸 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장에서 에어를 안 쓰면 안 돼요. 100% 다. 그래서 야, 이거 공기 쓰는 분야가 이렇게 많구나. 이게 좀 뭐 될 수 있겠다. 이 틈새 시장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다가 이렇게 저 처남도 컴프레셔를 하고 형님도 컴프레셔를 다 컴프레셔를 합니다 지금. 거기 지금 김포에 이제는 이른이 다 돼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삼성 컴프레셔라고 있어요. 김진환 사장님이라고. 그 사장님 밑에 가서 한 3년 일을 했죠. 그러다가 우유회사 이제 그만두고 이걸 배워
해봐야 되겠다 해서 150만 원씩 월급 받으면서 한 3년 일했죠. 그 사장님 밑에서.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탈북자들이 어렵다고 할까 정착하는데 이 국정원이나 뭐 하나원에서도 교육을 해요. 우리나라 이제 국어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한민족 한결에 하나의 언어를 쓰고 북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컴프레샤라는 그 일을 해보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라고 외래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힘든 거예요. 분명 사장님은 대줬거든요. 임팩이다 뭐 몽키스파나다 그게 다 외래어로 돼 있으니까 링구도 뭐 오바20이다 피스톤 뭐 이게 다 대주는데 그 사장님들을 한국에서 쭉 이렇게 사시다 나니까 한 번 대줬으니까 알겠지. 근데 이제 출장 나가면은 야 그 오바20 그 링구 두조 가져와. 오바20 분명히 들은 소리인데 이게 뭐지? 그때부터 막 갈팡질팡 하는 거죠. 사장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공부 이름이라든가 거기 적응하기가 그게 힘들죠. 하나원에 가면 4주 이제 교육을 받아요. 거기도 이제 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르쳐 줘요. 근데 그거 수박 거달기 식기로 해가지고 그걸 아나요? 현실에 나와보면 진짜 난감하죠. 내비게이션이 저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모르는데 일하다 보면 사장님이 너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스케줄이 뭐예요? 뭐 여기 사장님들도 그걸 설명을 못해요. 우리말로. 그 외래어에 익숙되다 나니까 아니 너 스케줄을 몰라? 보러 갔다고.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한국말로 너 내일 뭐 일정이 어떻게 되냐? 내일 무슨 계획이 있냐? 뭐 이건데 야 이게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남북 통일돼도 이게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야 사소한 요런 거부터 이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점점 우리 탈북자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컴퓨터로 뭐 밥을 벌어 먹는다든가 프로그램 뭐 짜는 이런 데로 간다고 하면 저걸 숙달할 때까지 저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장님들은 생각할 때 내가 2번, 3번 대준데 저걸 못 알아들어? 이러다 나니까 이게 탈북자들이 이게 돌대가리네 이게 이렇게 몰라 너네 그러니까 못 살지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우리 이자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케줄이 뭡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그걸 자기들도 체감하죠. 분단지 70년을 넘어서 동질된 것보다도 이질된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이제 그분들도 알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걸 처음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내가 지금 선생님이 처음 물어보시니까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보다도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너무너무 빨리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혼돈을 가죠. 우리 지금 큰 딸내미가 28이고요. 작은 딸내미가 22이고요. 그 걔들하고 우리 애엄마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한참 설명을 해야. 그래서 야 이게 세대 차이라는 게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죠. 같이 탈북을 해서 왔는데 걔들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중학교나 고등학교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또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나서 자란 친구들이다 나니까 이게 교감이 되는데 우리는 걔들이 말할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못 알아들어요. 돼 있으시면 터치를 안 하죠. 그러다 나니까 자연적으로 가정에 화기애애한 뭐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조금 좀 태화가 안 되니까 걔들도 이제 그걸 자꾸 물어보면은 걔들도 짜증나잖아요. 그걸 설명을 할래. 자기네는 뻔히 아는 건데 아빠 엄마는 그걸 왜 몰라. 그렇죠. 또 좀 젊은 애들이 이게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 보고도 쌤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들 차이를 느낍니다. 탈북자들이 차별을 받는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어디에 뭐 회사 면접을 간데 내가 탈북자가 돼서 떨어졌다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컴퓨터를 배우고 태교 교육을 받아서 쭉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대학 다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과연 경쟁력이 되겠는가.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더 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부를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나한테 맞는. 제가 뭐 새까맣게 기름칠 하면서 컴프레셔 하고파서 하겠습니까?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이러는데 요즘 적성에 맞아서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뭐 그러다가 보면은 그쪽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자부심도 느끼고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탈북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준비가 되자. 우리가 준비가
이해가 안 되고 뭘 도와달라고 그러고 왜 차별받는다고 하냐. 아유,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우리 딸이 지금 28이거든요. 지금 북한에 있다면 제가 손주 봤을지도 모릅니다. 좀 5번 됐지만 지금 시집을 가가지고 맨날 집에 와서 엄마 쌀 떨어졌어, 엄마 뭐 탄 떨어졌어, 돈 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도 그러거든요. 너 지금 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가슴 서늘하죠,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더 젊어졌어요. 그때 올 때 42살 때보다. 우리 애엄마는 뭐 완전히 뭐 북한의 아가씨 때보다 더 이뻐졌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걸어다니기랍니까? 뭐 더운 거를 느낍니까? 아주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이 더위에 먹고 살겠다고 자전거 타고 상의해야 자전거 띵뛰게 하는 거거든요. 연안 내려가서 한 120 되는 길 자전거 타고 내려가서 그날로 사다가 그걸 팔아야 한두 킬로 떨어지. 매일 그거를 이 더위에, 솔직한 말로 여기로 말하면 아이스크림? 북한에서는 뭐 아스깨끼 뭐 얼음뼈 따고 이러는데 그걸 하나 먹어보기랍니까? 딸들은 시집을 가서 맨날 그냥 엄마 아빠라고 애들 탁구 갖다 맡겨놓고, 뭐 사이라도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은 조금 낫지만 저같이 뭐 북한에서 장사깨나 하고 살던 사람이 막 단간부 자식한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뭐 똑같은 뭐 노동자 아니면 뭐 이런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북한도. 그렇지만은 아직도 북한은 여자 25 지나면 시집가기가 힘들거든요. 저 무슨 뭐 결함이 있나, 누구하고 바람 피다가 소문났나,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은. 또 남자들은 군대 나갔댔으면은 괜찮지만 군대 못 나갔던 사람 27 지나면 저 무슨 병신이나 뭐 잘못된 놈이나 이러니까 또 장가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대한민국 뉴스나 이런 데서 뭐 금수저 집안 출신이다, 뭐 옥수저 뭐 이렇다 하는데, 나는 걔들한테 너네는 내가 다이아몬드를 물려줬다. 거기서 얼마나 좋냐. 학교 다 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보면 가. 얼마나 좋냐. 이제 그러는 거죠. 북한에서 있었다는 생각은 상상하기도 싫죠. 그래서 저는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은 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때론 애로되는 것도 있고 뭐 억울한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런 채널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런 거를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뭐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북한은 그런 체계가 아예 없다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온 거를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죠. 큰 진짜 내 생에 다시 없는 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지금도 경찰서에 가서 전화가 오거든요. 잘 지내냐고. 제가 이제 14년 된데도 형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날씨가 더우니까 조심해서 일해라. 또 요즘 탈북자들을 대상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게 온다. 이렇게 이런 거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와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우리가 오면은 신변 담당 보호제라고 해가지고 형사님들이 몇 명씩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가. 그게 5년이거든요. 근데 자기 요구에 따라서 또 5년 연장할 수 있고 또 연장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난 이제 14년 됐으니까 3번을 받은 거잖아요. 뭐 어저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연장을 하겠냐. 연장 안 받으셔도 되죠. 아니 저는 받겠습니까? 이게 없어지는 동안은 계속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탈북자로 계속 남아. 아니 탈북자가 탈북자죠. 난 탈북자 맞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위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경찰서에서 한 달에 한 분께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잘 지내냐, 뭐 애로되는 건 없냐, 이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저는 받겠다. 그래서 이제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신변보호 그거라는 게 회사 다니면서 뭐 그 사장하고 무슨 마찰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금전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다든가 하면,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살던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 맘대로거든요. 뭐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손해배상 물어주고 뭐 합의하고 이러잖아요. 이걸 몰라요. 처음에 오다 나니까. 근데 그런 때는 이제 그분들이 나서서 많이 그 조율을 해주죠. 피해 입은 분한테도 이 사람들은 북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좀 양해를 구하셔서 좀 용서를 해주면 안 돼. 오히려 탈북자를 대신해서 이제 그분들이 사정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모르니까. 참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대해줍니까? 여기서 제가 알아서 살아야죠. 북한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살아남는다고 하면 힘들다는 게 법을 모르니까. 그게 다 있잖아요. 상담사들도 있고 전국에가 이제 하나 센터라고 24시간 가동합니다. 전화만 들면 상담사가 수시로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담사를 파견을 해서 집에까지 와요.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선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자들이 대개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놓치는 게 보험을 모르거든요. 근데 탈북자들이 오면은 5년 동안 의료보험 그 1급을 해줘요, 국가에서. 근데 거기 적용되는 거 있고 안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 보험은 들었냐? 선배로서 이제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아프지 않는데 내가 보험을 내가 왜 생돈을 내가 왜 내냐? 그 보험제도를 모르다나니까. 그러다가 무슨 병이 걸려서 그 병원비 나오는 거 막 이 죽일 놈들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받냐고. 이게 우리 탈북자들의 현 주소거든요. 그걸 뭐 하나센터나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다 가르쳐요. 근데 나와서 실제 보험료를 내려고 보면은 공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무슨 병이 걸렸다 해서 보험 들어서 하면은 그 낸 거에 몇십 배를 받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오면 집 우선 주죠. 나는 집까지 주면 끝이라고 보거든요. 자식 데려오면 학교 다 보내주죠. 우리 대한민국은 또 장학제도가 잘 돼 있죠. 북한은 장학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딸이 아빠 나 장학금 하게 됐어요. 야, 장학금님 뭐냐? 공부 잘했다고 주고 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원 하고 나오면은 일단 그 담당 형사님들이 와서 핸드폰 다 개통해주고 주민센터 데려가서 일단 기초수급부터 해주거든요. 그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은 까마득한 일이지만 기초수급이라는 게 있구나. 이 나라에는 사람이 최소한 일을 못하고 이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돈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집 앞에 쌀이 20kg 짜리 2포대씩가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쌀이지? 하면 나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초수급한테 이렇게 주는 쌀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